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의 순자입니다. 네, 오늘 도앵커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굉장히 또 밝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또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데다가 또 우리 증시도 얼어붙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한껏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네, 미증시 역시 올해 들어서 2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 역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또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이겠죠. 네, 오늘 우리의 시야를 더욱더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시야를 또 정확한 눈을 키워주실 명품 강의를 보여주시는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랜 금융 경력이 있으신 베테랑 전문가죠. 박원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나요? 시장이 새해 들어서 정말 어렵죠. 네. 왜 어려울지를 사실 짐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경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오늘은 긴축과 요새 대형주 상장이 너무 많아요. 네. 작년부터 쏟아져 나오는 대형주 상장이 시장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 구조를 조금 알고 나면은 네. 대응 방법이 좀 쉽죠.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일부는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시장에 제가 금리와 주식시장, 그래서 금리가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주식불패방이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시장은 온갖 변수가 다 작동이 돼서 움직이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변수를 다 생각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주목할 변수 4가지만 한번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가지가 첫째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인지 시장에서 나가는 구조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실적이죠. 기업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지 아니면 피크 찌고 피크 아웃이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 가격과 비교한 나의 가격.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기준점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점이 드는 게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방에 있는 자산 가격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에 자산 가격 방향이 전혀 다른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로를 보게 되죠. 네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출 국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율 운영책이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편에 있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상대 통화가 6개 통화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유로죠. 그래서 유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은 달러를 강세로 가게 되는데 최근의 상황이 좀 그렇죠. 미국은 긴축을 들어가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유럽은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하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게 되고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상대편에 있는 이머징 국가는 대체적으로 통화 약세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이게 정책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로 움직이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발맞춰 나가는 게 좀 쉬운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 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새해 들어서. 그게 뭐냐면 12월 달에 있었던 연준 회의록이 새해 벽두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변심이 많이 나타났죠.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름 때 작년 한번 돌려보면은 작년 봄에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시장이 요동을 쳤죠. 요동을 치다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성장주는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조바심을 내면서 불안해하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된 게 CPI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5.8을 찍고 6%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타겟 물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물가제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2%를 타겟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2%를 타겟으로 하는데 CPI가 5.8, 6.0 이러면 타겟팅하고 너무 멀죠. 그럼 시장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의 CPI는 일시적이다. 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시장을 달랬던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은 2008년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뒷배가 있었어요. 연준 푸시라 그러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 연준에서 나서주더라. 시장이 조금만 몸살을 앓으면 연준에서 마음껏 돈을 풀어주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좀 무너지면은 바이 더 딥 전략이 통했습니다. 그냥 사. 떨어지면 줍줍이야. 이 전략이 10년 동안 통했던 전략이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질 때 굉장히 단기간에 낙폭이 깊어졌는데 역시 이걸 일으킨 것도 연준이었죠. 전가의 보도인 양적 완화를 하고 제로금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올라왔는데 이번엔 만만치 않은 게 하나 생겼다 그랬죠. 그게 뭔가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생겼어요. 2008년 이후에 물가는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꼽죠.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저가 공산품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싸게 공급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혁명. 유통 동력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중간에 마진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유통 마진을 없애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이라는 걸 경험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된 현상이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저성장 저물가에서 기업들은 무제한으로 차입 레버리지가 가능한 환경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죠? 양극화가 된다 그랬죠. 양극화가 됩니다. 양극화가 되니까 자본을 차별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자산가는 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요. 그런데 차입이 불가능한 한계 기업이나 한계 자영업자나 이런 측은 차입이 불가능하니까 자기가 가진 소득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K자의 양극화가 벌어지죠. 자, 이러한 구조 하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점점 투자에 대한 욕구가 커지던 확장되던 그런 단계에서 새로운 경제 변이가 막 나오죠. 그러면서 양적 완화로 돈은 엄청 풀어놓고 물가는 안 오르고 투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서울 경제를 2020년 6월 달에 출연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나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돈을 무제한 풀어놔서 유동성 풍만하고 기업 실적들은 빠른 수요 회복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는 제로금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환경 속에서 장기 낙관론을 펼치고 작년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나요? 자,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한번 보죠. 성장과 물가를 봅니다. 자,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어요. 물가는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은 이 사사분면에 저성장, 저물가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도 안 되고 물가도 안 올라. 그러니까 연준의 타겟팅은 정책 목표가 굉장히 단순하다 그랬죠.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성장을 추구해야 되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풀면 돼요. 이게 연준이 지난 10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가의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연준이 나서서 풋을 발휘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바이 더 딥이 대체로 성공을 하니까 야 떨어지면 사면 된다. 떨어지면 사면 된다가 계속 통해왔던 건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 있죠. 공급망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원하던 시간에 전화 걸면 항상 배달되던 물건이 배송이 안 됩니다. 그 타겟이 이제 물류난으로 해상 운송에서 트리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를 만들지를 못해요.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고 야 그러면 우리가 재고라는 거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just in time 내가 원하면 항상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성장으로 연준에서 올리는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이쪽을 목표로 했는데 고물가 저성장이 돼버리는 이게 뭐죠? 스테이크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책의 조합이 복잡해졌어요. 자 그러면 연준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책의 목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지난번까지 지난 10년 동안은 성장만 책임지면 됐어요. 성장만 책임지면 물가는 오르지가 않았으니까. 성장만 타겟팅해서 금리를 낮춰주고 돈을 풀면 됐는데 어느 날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탈퇴하고 두 번째에는 ESG라는 게 생겼죠. 탄소를 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탄소를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공급은 차질이 되죠. 왜? 투자를 안 해요. 에너지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 사이클이 7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는 자원 탐사를 하고 광구를 찾고 착공을 하고 예비 정비하는데 2, 3년이 걸리는데 탄소를 배출을 못하는데 누가 투자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죠. 원자재가 다 올라요.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물가가 꼼짝도 안 하던 물가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졌어요.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밈 주식이나 코인 투자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나가기가 싫어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자, 인플레 환경이 두 가지가 다 형성이 되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같이 따라오죠. 자, 이제 이 물가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보통 일시적이다. 손앵커께서는 보통 일시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네. 통상 우리 잠깐만 쓸게 돈 좀 빌려줘 하면 이 잠깐만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굉장히 주관적이죠.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그죠? 근데 네. 통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시적이라면 네. 좀 짧은 기간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1년이 넘어가는 걸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유, 그럼 장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게 작년 3월이에요. 예. 그럼 다다음 달이면 3월인데 네. 평균 타겟 물가는 2%라 했는데 네. 12월 달에 CPI가 7.1%가 나왔어요. 네. 계속해서 좀 자, 상승세 보이죠. 이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자, 이제 정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성장 일변도에서 네. 물가를 이게 이율 배반이에요. 성장과 물가를 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되고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돈을 빼야 돼요. 그러면 야, 성장이 부족하니까 돈을 풀었다가 물가가 오른다 해서 돈을 뺐다가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럴 땐 보통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요. 그래서 일단 성장은 지난 20년 동안 아무리 일으켜보려 해도 성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의 인자가 떨어지죠. 총량으로 덩치가 엄청 커져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성장을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는데 어렵다. 근데 물가는 지난 20년 동안 물가에 걱정을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렸는데 미국은 1970년대에 살인적인 인플레를 경험을 합니다. 70년대에 5.1 1, 2차 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24%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인플레의 기억이 지금 악몽이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물가를 잡기로 했어요. 방향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통화 정책을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했던 걸 지난번에 했을 때는 텀을 뒀어요.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작년 봄만 해도 되돌려 보십시오. 금리와 테이퍼링은 별개다.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 해서 금리 인상을 곧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테이퍼링을 끝내자마자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당연시돼 있고요. 이번 연준 의사라고 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러니까 완세트로 이렇게 왜 갑자기 진행을 할까요? 지금의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잘못 방치돼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면은 이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대감인데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이 들면 경제 주체들은 그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사재기를 합니다. 물건을 쟁여놔요. 그러면 공급망은 더더욱이 작동을 안 되고 물가는 더 뜁니다. 이게 스파이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전에 잡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금리 인상을 0.25씩 할 게 아니라 0.5 할 수도 있다. 그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까 아, 이번에 연준이 칼을 좀 제대로 빼겠구나. 아,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1월 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들어오면서 금리를 봤는데 이제 어제 이게 찍은 건데 작년 연말에 작년 연초에 금리가 1%에서 1.7까지 바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한번 경기를 일으켰었죠. 그러다가 다시 1.2까지 떨어오면서 안정을 찾더니 지금 이걸 뚫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봤는데 1.82까지 올라가 있어요. 결국 금리라는 거는 물가에 연동이 됩니다. 금리라는 거는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금리라고 했죠. 이론 금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왜냐하면 성장과 물가를 합하면 물가가 CPI가 7%고 성장이 3.5%면 실질 금리가 10%인데 명목 금리가 지금
얼마죠? 1.7이잖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 하에서는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긴축 국면이니까 투자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캐시를 갖고 있으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캐시를 갖고 있는 게 손해예요. 그럼 투자를 하는데 여전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스타일이 바뀌어요. 스타일, 섹터 로테이션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 연초에 이때 바뀌었어. 성장주 일변도. 2020년대엔 성장주 일변도였다가 작년에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섹터 로테이션을 했죠.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할 텐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중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섹터가 하나 있는데 무늬만 성장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라는 건 중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캐시플로를 할인을 하는데 뭘로 할인을 하느냐? 기준금리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제로일 때에는 할인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100년 걸 땡겨와도 돼요. 그래서 성장주가 퍼가 100이 되고 퍼가 50이 돼도 용인이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할인을 100년치를 할인을 해보세요. 1%로.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나. 퍼 100짜리가 퍼 50이 되면은 그래도 싸지 않은데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 주식 중에서도 지수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지만 취약한 계층의 밈 주식이나 숫자가 안 나오는 섹터는 거의 주가 하락률이 40%에 달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국내 시장에도 이미 그런 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빌페방을 통해서도 또 블랙라벨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죠. 섹터 로테이션에 들어가는데 이럴 때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나 경기 확장주나 숫자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하고 성장주는 다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이런 로테이션에 익숙하게 투자하면은 지금의 환경이 그렇게 두렵다 이러기보다는 좀 지루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같이 아무런 주도주가 없이 전체가 빠지는 장에선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죠. 다만 우리는 다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로테이션이 올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는 하루하루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랬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내 계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운영을 통해서 어려운 구간은 좀 피해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투자에 유리한 구간이 옵니다. 그때 성과를 내고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성과라는 구간이 짧아요. 그래서 바닥 1000일에 천정 3일 1년을 기다렸다가 제자리에 있던 주식이 일주일 만에 50%, 100%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올라가는 구간만 투자하고 싶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국면은 연준에서 1월 달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긴축의 속도를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 몰라요.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할지 점도표가 올해 3번이 나와 있는데 이 다음 점도표 나올 때까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연준 이사들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들어오는데 새로 들어오는 진영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통화주의 학파, 매파적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만 해도 이보다 투자 환경이 좋을 수 없습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환경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경계하면서 시장을 보지 않으면 예리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굉장히 정교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쉴 땐 쉬고 멈출 땐 멈추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시로 밀려들자마자 이런 건 참 아쉬운 부분인데, 갑자기 대형 IPO가 작년부터 속출을 하죠. 이게 수급의 블랙홀입니다. 시장은요, 유동성이 무한하지 않아요. 제한된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배를 해서 그 중에서 성장의 분배를 하고 자산 가치의 분배를 해서 성과를 추적하는 트랙 레코드를 쌓는 건데, 이 신규 상장주가 너무 대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가 증시에 있는 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가총액을 결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현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게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기준 시점은 80년 1월 1일이에요. 80년 1월 1일에 시가총액이 기준점이 되고 현재 2,900이면은 40년 동안 29배 시가총액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입이 그냥 뭐 좀 조그맣고 올망졸망하면은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는데,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신입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에 큰 충격을 주겠죠. 큰 펀치를 날립니다. 일단 돈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기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또 간접 투자 방식의 펀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액티브 펀드가 다수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ETF가 패시브 펀드죠. 지수 추정형이에요. 지수 추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편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펀드에 있는 돈이 1,000억이야. 1,000억으로 올망졸망 이렇게 펀드 구성을 해놨는데 덩치 큰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 자리를 비워주려면 기존에 있는 들어와 있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게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사상 최대의 덩치를 가진 신규 상장주가 들어왔어요. 이걸 채워넣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몸집을 가볍게 해야 돼요. 너무 커. 공모금액이 70조예요. 공모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시세가 붙으면 100조에서 12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유의가 됩니다. 이거를 편입을 못하면 트래킹 에러가 나요. ETF가 지수 추정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패시브 펀드는 구조적으로 그냥 이게 답이 없어. 기계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향이 내일 청약까지와 신규 상장을 해서 보름 동안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국내 시장은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 보통 우리가 매년 한 50개, 60개 정도가 신규 상장 들어오고 또 퇴출이 한 40개 되고, 그래서 시장의 상장 주식 수가 지금 한 2,400개 되는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들어오는 것과 퇴출되는 게 이제 섞이면은 매년 한 수십 종목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늘어났던 규모가 보통 한 2조 규모, 신규 상장이 2조 규모였어요. 근데 작년에 대여급 상장이 엄청 들어왔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거의 뭐 10조 단위 이런 덩치 큰 신규 상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유동성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빨려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출렁거림이 와요. 초기엔 빨려갔다가 그 다음에 오버밸류가 되니까 또 빠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커도 너무 커요. 12조를 공모합니다. 작년에 16조 공모했는데 이 한 방으로 12조 5천억 공모 자금이 들어가요. 유동성 가뜩이나 지금 긴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유동성 괜찮을까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동성인데 지금 이 유동성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죠. 이제는 대충 보고 종목 찍어갖고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한 사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내가 타겟팅한 가격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옛날 유동성이 좋을 땐 좀 물려도 관계가 없어요. 또 유동성의 힘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선별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정교한 타겟팅이 안 되면은 엇박자가 한 번 나면 계좌 감당이 안 돼요. 엇박자 두 방 나면은 반토막이고요. 엇박자 세 번 나면 계좌가 회생불능이 됩니다. 회생불능이 돼요. 아마 좀 시청자분들이나 올해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랙라벨 시간이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 나오는 섹터, 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수 같은 거 좋다 그랬죠.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고민할 일이 별로 없죠. 그나마 IT, 반도체 쪽이 괜찮다.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경기민감주 쪽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뭐 경기민감주조차 이제 다 무너졌는데 그러나 기다리면 드는 섹터가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드는 섹터가 이제 구별이 돼요. 올해 아주 극명하게 그런 게 차별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괜찮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좋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유동성이 괜찮지 않을 때는 굉장히 타겟팅을 잘해야 되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한 대로 패시브 자금에서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마 특례 상장으로 보통은 지수 편입 기간은 한 번에 하면 안 되니까 3개월 정도의 가중 평균 기간을 두고 그 평균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시총이 5조 이상 넘어가면은 특례 편입을 해요.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어서 특례 편입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마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례 편입은 될 겁니다. 그럼 예상하기로 2월 9일부터 이제 특례 편입이 들어가요. 코덱스 2차 전지나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게 3,700억. 2월 14일 날 MSCI 지수 패시브가 2,800억. 3월 달에 해서 1조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보통 신규 상장이 들어오면 공모 산정할 때 자금이 한번 쏠리고요. 이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2차 전지 섹터나 코스피 200 이쪽에는 방을 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괜찮은데 이 수급 때문에 그냥 빠지는 종목 요새 그런 게 나오죠.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방 빼느냐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잘 선별하면 기회가 됩니다. 이건 회복이 빨라요. 왜냐하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시가 형성을 좀 봐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뭐 따상 이렇게 간다는 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30만 원 공모가에서 투자자가 스스로 설정한 밴드를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밴드 내에서 처음에 공모를 받으면 공모 펀드는 이익 실현을 일단 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공모 받은 펀드에서 파는 물량이 나와요. 이게 초기에 조금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때 가격을 잘 설정해서 매수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팔로업 되는 이 패시브 펀드 자금 들어올 때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 구간을 정교하게 설정하면 여기서도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냥 짐작으로 하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괴리가 나오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시가총액과 지수가 같이 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커다란 종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요. 2010년도에도 이런 게 다 대형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21년에도 가장 큰 괴리가 벌어졌어요. 시가총액 비중은 11.25인데 지수는 3.6.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 괴리가 8%에 달해요. 그러니까 체감하고 틀린 거예요. 야, 지수는 뭐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엉망이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지수를 잡아 놓으면서 그 아랫단의 수급을 많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IPO가 이제 출발이 됐을 때 흐름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IPO라는 게 조금 가격을 프라이싱을 좀 화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교하게 아까 전략을 안 써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안 좋아요. 아이테크놀로지가 공모가에 받았는데 마이너스 2점. 이건 양반이고 카카오뱅크는 33% 마이너스. 크래프톤은 24% 마이너스. 카카오페이는 25% 마이너스. 바이앤드 홀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받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돈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돈들이 몰려가서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세가 나온 거를 한번 보여드리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SK사이언스가 어떤 차트를 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톤부터 볼게요.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을 보면은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네요. 처음에 상장해서 시가 나오고 쭉 있다가 3개월 지나서 편입이 돼요. 편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패시브.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엔 자체적으로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다 끝났어.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거 화장빨이었네. 야, 이 공모가가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쭉 흘러내립니다. 다시 프레싱을 해보니까 야, 이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화장을 많이 해서 나와가지고 이 기업 체질이 그렇게 안 좋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별로였나 보네요. 보통 공모주들이 네. 이 언제 하겠어요? 몸값이 좋을 때 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을 다 땡겨서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재무 분석을 할 때 추세 분석이라는 걸 하죠. 예. 그러면 실적이 빵 잘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요런 추세로 3년을 가면 프라이싱이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라이싱을 할 때 과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치를 하기 때문에 네. 직전에 성장에 좋을 만한 요인을 다 담아요. 이건 네. 회계적으로 뭐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모가가 비싼 경우가 많죠. 네. 지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교하게 잘 봐야 돼. 근데 많이 올라가요. 네. SK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아까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볼까요? 네. 아마 되게 그런 게 비슷합니다. 되게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것도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왜 이런 구간이 나오느냐 하면 3개월 평균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흥부를 해요. 예. 그러다가 패시브 자금의 ETF 추정이 되면 쭉 올라갑니다. 오.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패시브 자금이 다 끝났어. 이제 다 채웠어. 야 이거 화장빨이었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뭐 바이오의 이슈를 타기도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한번 도식화해서 이걸 좀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런 게 좀 많이 눈에 익는데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뱅크도 대형주였죠.
근데 유난히 최근에 왜 따상상 해가지고 예. 좀 이 IPO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또 들어가셨던 것 같거든요. 즉시적인 수급을 이제 끌어당기는 건데 네. 그게 지속 가능한가를 봐야 돼요. 예. 지속 가능한.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네. 대체적으로 무너져. 네. 카뱅은 들어오자마자 오. 편입이 네. 바로 돼요. ETF로 편입 바로 돼서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쭉쭉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는 또 이게 은행이잖아요. 네. 은행인데 인터넷 뱅킹이라 해서 혁신으로서 성장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국민은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청이 이제 바뀌었는데 국민은행은 6조를 벌어요. 영업이익을. 네. 카카오뱅크는 몇 천억을 벌어요. 근데 시총이 같아. 그런데 여신하는 건 똑같잖아요. 은행은 여신이 님비예요. 예대 마진. 조달 금리로 조달을 해서 네. 대출 금리 차를 먹는 거예요. 대손율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 벗겨놓고 나니까 야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수급에 몰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이 어려웠냐면 이 차트 보고 무슨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관성인데 차트는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기본은 지금의 관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차트로 투자하려면 몇 가지를 딱 지키면 돼요. 뭘 지키느냐? 추세 추정 전략이면 추세가 깨졌을 때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차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너질 때는 순간 가속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손절이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 구간을 그냥 신속히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보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잘 아는 종목을 전략을 분산, 분할, 비중 조절 이렇게 해서 가면은 직장인이 편안하게 주식시장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좀 불리고자, 안정적이라는 게 모순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불려야 되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삐쭉삐쭉하면 심리적으로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전략이 다 나와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 분산해요? 30개로 분산하면은요, 거의 체계적 위험을 다 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장 지수를 인덱스화 시켜요. 그럼 이 30개가 많으면은 이걸 줄이는 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30개를 20개로 줄이고 20개를 10개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섹터 분산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 직장인들은 이게 가장 무난한 주식 투자 방법이 됩니다. 어떤 핫한 종목을 쫓아다니면 이건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가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이나 작년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때에는 대충 조정해서 쏴도 물려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밀어 올려줘서 내가 회복할 기회를 잡는데 지금처럼 이제 긴축 국면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이 제한적으로 흘러 들어가면 역사적 고점에 내가 물릴 확률이 있어요. 그 가격이 안 와요. 그러니까 보여줄까요? 그 가격이 오나 안 오나? 최근에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가 네.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좋아 보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잔인한지. 이때 어땠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다 달려들어서 투자한 구간이 이때예요. 영원하리라. 조선주는 영원히 성장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 물동량을 다 잡고 조선이 망한다는 걸 생각을 안 했죠. 계속 수주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지금 2008년의 고점을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14년이 지났는데도.
주식 투자 잘못하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겪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해서 이제 보지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주식 투자가 너무 괴롭기만 하고 왜 하는지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식의 섹터 로테이션이나 어떤 산업 사이클이나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정말 잘하는 거 대표. 그게 흔히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옛날 그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한국은행 직원이 투자하는 방법이 아주 심플해요. 상여금 나올 때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에 그냥 투자하죠. 왜? 그게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바뀌면 그때 바꿔요. 1년에 한 번씩.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다리는 게 좀 어렵고 내가 이제 연상이나 이게 좀 어려워서 이 차트는 눈앞에 보이니까 금방 내가 잡을 것 같잖아요. 이게 선적 거주고 뭐 이게 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지지선 이거 깨지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손절하세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화면 확대해서 들어가면 손절선이라는 게 라인입니까? 밴드입니까? 그러니까 손절이 28,000원이야. 이 28,000원을 계속 넘나들면 이게 손절을 해요, 말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밴드로 설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밴드로 하면 쉽소를 좀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밴드를 하게 되면 손절폭이 커지죠. 손절폭이 커져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거는 우리는 손익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는요. 50% 수익 내고 50% 손실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그 계좌는 제로로 수령합니다. 50% 수익 나고 50% 손실 나고를 반복하면은 그 계좌는 제로로 수령을 해요. 왜 그렇다고요? 기하급수 때문에. 예, 기하급수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올리는 건 바닥에서 어렵게 올려야 돼요. 상식 그냥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100% 올리고 50% 떨어지면 제자리예요. 그렇게 돼요, 주식이. 그래서 왜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실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냐면 손실 내면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실 내면은요, 그거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손실 낼 바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법.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해서 쭉 매수하면은 언젠가 사이클 돼서 올라갈 때 수익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한두 번 내가 운에 의해서 급등주를 잡아서 수익이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항상 피드백을 해보세요. 시장이 어려워요, 지금. 근데 어렵다고 해서 투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 내고 계좌 늘려나가는 계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수익을 내는 계좌가 계속 수익을 내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만의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비법이나 비기가 아니에요. 오랜 경험을 통한 관리입니다. 관리. 상식에 준하는 관리. 주식은 결코 한 방이 아니고 결국 평생을 해야 되는 업이잖아요. 평생을 돼야 되는 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림인 것 같습니다. 심리. 심리를 안정하게 하려면 변동성을 줄여야 돼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산입니다. 분산해 놓으면 밤잠 못 자거나 이럴 일이 잘 없어요. 정말 그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아요. 섹터 로테이션을 잘 분산해서 포트를 구성한다면.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정석으로
마음 편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어렵습니다. 쉬운 시장 아니에요. 잘 다스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면 좋은 구간에 구정 지나서 2월달 시장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어느덧 또 주유소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도 이 시장의 이슈와 함께 시장의 원리까지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의 자금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시 후 10시부터는 전화상담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이나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또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